안녕하세요, 여러분. 1992년 저는 작은 칼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어느 밤, 거리를 떠돌던 모자를 거두어 주었지요. 그리고 20년 후,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던 밥집 안으로 낯익은 두 얼굴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일 이 호텔을 매입해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 22이었습니다. 다니던 방직 공장을 그만두고 억척스럽게 모은 돈 320만 원을 쥐고 읍내 남쪽 어귀에 작은 가게 하나를 빌려 영숙내 칼국수를 열었지요. 1992년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큰 눈이 3번이나 내렸고 길바닥은 거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걷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사각 테이블 4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구석에는 연탄난로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불빛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을 쓸 형편이 못 되어 주방일부터 홀서빙까지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숙성시키고 고명을 다졌습니다. 육수는 전날 도축장에서 받아온 신선한 사고를 망치로 깨뜨려 핏물을 뺀 뒤 은근한 불에 반나절을 고안했지요.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기름기가 살짝 감돌면 그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를 채웠습니다. 주변 이웃들, 퇴근길의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하교하는 학생들이 제 가게를 즐겨 찾았습니다. 맛도 맛이었지만 제가 드리는 넉넉한 인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쫄깃한 면발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얹고 푹 삶은 양지머리 고명을 한 국자 듬뿍 올려내는데 당시 돈으로 3영원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든든한 한 끼로 그만한 게 없었지요. 개업 첫 달은 장사가 꽤 괜찮았습니다. 월세와 수도세, 전기세를 내고도 조금 남았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꽤 뿌듯했습니다. 이대로 2년만 더 고생해서 돈 좀 모으면 더 큰 곳으로 옮겨서 부모님도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갈수록 매서워졌고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음력 12월 20일이 넘어가자 거리의 인적은 끊겼고 장사도 시원찮아졌습니다. 그날은 작은 설소설 무렵이었습니다. 점심부터 흩날리던 눈발이 저녁이 되자 한방눈으로 변해 펑펑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짐승 우는 소리처럼 윙윙거렸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거리의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일찍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앞 나무 문판을 반쯤 끼워 넣었을 때 문 밖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도 섞여 있었죠. 하던 일을 멈추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한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낡아서 색이 바랜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은 다해져 있었고 머리카락 위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였는데 얇은 포대기에 쌓여 얼굴이 빨갛게 얼어붙은 채 눈을 감고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장님, 제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추위에 얼어서 며칠째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추위에 턱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절 다들 살기 팍팍했지만 저런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겨우 22, 사회에 갓 나온 처지였지만 부모님은 항상 사람이 모질면 안 된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지요. 저는 얼른 문을 활짝 열고 몸을 비켜 그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밖이 이렇게 추운데 이러다 큰일 나요. 난로 옆 가장 따뜻한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여자에게 먼저 따뜻한 보리차물통을 건네고 아이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추위에 떨다 감기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일단 아이 좀 녹이세요. 제가 얼른 뜨끈한 국수 2그릇 말아드릴게요. 계란도 부쳐드릴 테니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여자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이거라도. 여자는 주머니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냈습니다. 다 합쳐도 1,000원이 안 될 돈이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걱정은 마세요. 일단 드시는 게 먼저죠. 국수 한 그릇이 뭐 대수라고요.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솥의 사골 육수는 여전히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숙성된 반죽을 떼어내 힘껏 치대고 늘려면을 뽑았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삶아 건져내고 큼지막한 그릇 2개에 담아 뜨거운 육수를 부었습니다. 푹 삶아 부드러운 소고기 고명과 갓 부쳐낸 계란 프라이, 파와 김가루를 얹어내니 근사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냄새를 맡은 아이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입술을 오물거리며 국수를 바라보는데 침을 꼴깍 삼키더군요.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모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마음씨가 어쩜 이리 고우세요. 별 말씀을요. 타지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자, 어서 드세요. 국수 불어요. 애가 많이 배고팠나 봐요. 여자는 국물을 먼저 호호 불어 숟가락으로 떠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꿀꺽꿀꺽 2-3번 받아먹더니 눈에 생기가 조금 돌더군요. 그제야 여자도 젓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물을 더 채워주며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모자가 오갈 데도 없이 나도 혼자 가게 하느라 외롭긴 매 한 가지인데 오늘 밤은 여기서 재워야겠다. 밖에서 얼어 죽게 둘 순 없지. 국수를 다 비우자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혈색이 한결 좋아 보였습니다. 여자는 국물까지 싹 비운 그릇을 민망한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남편이 공사판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사장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살 길이 막막해 친척 찾으러 왔는데 이사를 갔는지 찾을 길이 없네요. 돈도 다 떨어지고. 말을 잇던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염치불고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도 젊은 나이에 장사하느라 힘드실 텐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상심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밤길은 위험해요. 가게 뒤편에 작은 쪽방이 하나 있는데 잡동사니 좀 치우고 이불 깔아드릴 테니 오늘 밤은 거기서 묵으세요. 내일 눈 그치면 그때 길을 나서도 늦지 않아요.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은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로요. 저는 황급히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유, 이러지 마세요. 큰일도 아닌데요. 뭘. 우리 부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남 돕는 게 나 돕는 거라고. 저도 혼자라 적적했는데 잘 됐죠 뭐. 저는 창고방을 치워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고 두툼한 소미불과 가게 안방에서 가져온 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채운 고무물 주머니를 챙겨드렸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눕게 하고 물주머니를 아이 발치에 놓아주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시고요. 전 앞방에서 정리 좀 하다 잘게요. 여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형편 펴지면 꼭 은혜 갚으러 올게요. 갚긴 뭘요. 당연한 건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애가 밤에 또 열이 나거나 배고파하면 말씀하세요. 흑설탕이랑 밥 남은 거 있으니까요. 앞방으로 돌아와 그릇을 씻고 연탄을 갈아 끼우며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와 뒷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쪽방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지더군요. 겨우 22, 가진 것 없는 저였지만 국수 한 그릇과 잠자리가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었을 테니까요. 내일 날이 밝으면 친척집 주소를 다시 한번 알아봐 주거나 차비라도 좀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눈은 징글맞게도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뒷방으로 가보니 아이는 이미 깨어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볼이 발그레하니 기운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여자도 일어나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놓고 방바닥까지 쓸어놓았더군요. 사장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가 한결 좋아졌어요. 어젯밤엔 정말 곤히 자더라고요. 열도 다 내렸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마음이 놓여요. 아이 이마를 짚어보니 정말 열이 없었습니다. 어제 남은 밥으로 죽을 좀 끓였어요. 찐빵도 좀 쪘고요. 드시고 가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고 홀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죽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여자는 품속에서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는 옥 펜던트 놀이개 장식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옥이에요. 값나가는 건 아니지만 제게는 목숨보다 귀한 물건입니다. 여자는 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사장님을 찾아올 때 이 옥을 보면 저희인 줄 아실 수 있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는 징표입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요?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재워드린 것뿐인데 어머니 유품이라면서요. 얼른 도로 넣으세요. 하지만 여자는 제 손에 억지로 옥을 쥐어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받으시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못 가요. 이건 단순히 밥 한 끼, 잠자리 하룻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모자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제 분신 같은 물건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저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 언젠가는 꼭 돌아와서 사장님 찾을 겁니다. 아이도 뭔가를 아는 듯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모, 받아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엄마랑 제가 이모 찾을 수 있대요. 여자의 간절한 눈빛과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은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백옥이었는데 작은 연꽃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매끄럽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나중에 꼭 찾으러 오세요. 그때 돌려드릴게요. 그제야 여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양말 속에 숨겨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가시는 길에 아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비상약도 챙기시고요. 여자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돈까지 절대 안 됩니다. 받으세요. 저는 억지로 여자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다니려면 돈 한 푼 없인 안 돼요. 이건 아주머니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 몫이에요. 나중에 형편 피면 그때 갚으세요. 그때 오시면 제가 제일 비싼 국수 대접받을 테니까. 여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찐빵 4개와 삶은 계란 6개를 봉지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해가 쨍하게 떴습니다. 눈밭이 반짝거렸습니다. 가게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가 남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터미널이에요. 오늘 눈 그쳤으니 버스가 다닐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여자는 아이를 안고 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게 이름은요? 꼭 기억해 두려고요. 전 김영숙이고요. 가게는 영숙네 칼국수예요.
이 동네 남쪽 끝자락이니 찾기 쉬울 거예요. 김영숙 사장님, 영숙네 칼국수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야, 이모한테 인사드려. 나중에 꼭 다시 올 거라고.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안녕히 계세요. 꼭 다시 올게요. 눈 덮인 길 위로 멀어지는 모자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가게로 들어와 주머니 속 옥을 꺼내 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은 옥 속의 연꽃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부디 친척을 찾아서 잘 살기를 빌며 옥을 보석함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면을 뽑았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제 성실함을 알아주어 가게는 크진 않아도 꾸준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때때로 힘들 때면 그 눈 내리던 밤과 모자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고비가 있지. 그래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다음 해 여름 가게 테이블을 새 것으로 바꾸고 냉장고도 한 대 들였습니다. 옥은 여전히 제 보석함에 있었고 가끔 꺼내보며 그들을 추억했습니다. 부모님은 가끔 들러 반찬을 해다 주시며 영수가 혼자 고생이 많다. 그래도 남한테 베풀며 살면 다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난로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박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늦게 가게를 열었지만 제 가게가 잘 되는 걸 늘 시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장사 잘 되나 보네. 다리를 꼬고 앉아 건들거리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죠.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이 바닥 선배인데 자네가 손님을 다 끌어가면 쓰나. 가게 나한테 넘기고 딴 데 가서 하지 그래. 권리금 좀 쳐줄 테니. 노골적으로 가게를 뺏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사장님, 장사는 각자 하는 거죠. 저는 제 맛과 정성으로 승부합니다. 가게 넘길 생각 없으니 돌아가세요. 박철수는 얼굴을 붉히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듣지. 어린 여자가 겁도 없이 내 말 안 들으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그날부터 박철수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정육점에 압력을 넣어 사골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난처해하며 미안해요 김 사장, 박철수 그 사람이 워낙 발이 넓어서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교회의 한 축산 농가 할아버지를 알게 되어 겨우 질 좋은 사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네 칼국수는 병든 소 뼈를 쓴다. 육수에 이상한 약을 탄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정말이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주방을 훤히 오픈하고 펄펄 끓는 육수의 뽀얀 빛깔과 구수한 냄새를 직접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진심은 통했고 손님들은 다시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급기야 박철수는 건달들을 풀어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국수를 먹고는 배탈이 났다며 드러눕고 기물을 파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방금 드신 국수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배탈이 난다고요. 같이 드신 다른 분들은 멀쩡한데 왜 당신만 그럽니까? 지금 당장 병원 갑시다. 검사해서 제 음식 문제면 가게 문 닫고 배상 다 해드릴게요. 대신 아니면 무고죄랑 영업방해로 콩밥 먹을 각오하세요. 옆에 있던 단골 손님들과 수리점 왕 기사님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사람들 박철수 가게에서 술 마시는 거 봤어. 어디서 행패야. 결국 건달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화위복이 되어 제 가게는 정직하고 당찬 여사장의 맛집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가 되었지요. 저는 옆 가게까지 터서 확장을 하고
직원도 두었습니다. 박철순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1998년이 되었습니다. 제 딸 은지가명 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트럭 운전사인 단골 손님이 국수를 드시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 뉴스 들었어? 어떤 대기업 회장이 사람을 찾는다는데 사연이 기가 막혀. 20여 년 전 눈 내리는 겨울밤, 거짓골을 한 모자에게 국수 한 그릇 대접해준 은인을 찾는다나 봐. 옥으로 된 연꽃 놀이개를 줬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눈 내리는 밤, 옥 펜던트.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 모자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됐을 리가 있나.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연 가진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어.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모님도 욕심내지 마라. 내 복이면 올 것이고 아니면 많은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제 가게가 있는 거리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도 박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간부인 강 과장과 결탁해 제게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천만 원을 주겠다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안 그러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고 언론에 제보까지 했습니다. 딸 은지가 밤새 서류 정리를 도와주며 엄마, 우린 틀린 거 없으니까 꼭 이길 거야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해온 옥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 힘든 시절도 이겨냈는데 이까짓 거 못 이기겠어. 결국 시청 감사가 나와 강 과장과 박철수의 비리가 밝혀졌고 저는 정당한 보상금 6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읍내 번화가에 150평 규모의 번듯한 영숙내 칼국수 본점을 냈습니다. 2012년 여름 딸 은지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은지의 생일날 큰맘 먹고 시내에서 제일 좋다는 더 그랜드 해운 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기가 죽을 뻔했지만 딸의 생일이니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식사 도중 은지가 제 목에 걸린 옥 펜던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목걸이 정말 안 빼네. 부적 같아. 그럼 이게 엄마를 지켜준 건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혹시 김영숙 사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우아한 노부인과 훤칠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눈매. 저를 아세요? 노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20년 전 눈 오는 날 국수 주셨던 그 애기 엄마요. 기억하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당신이세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때 그 꼬마 민호예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저 민호입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옛날 가게터는 재개발로 사라져버렸고 제가 가게를 확장 이전하는 바람에 엇갈렸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제 목에 걸린 옥 펜던트를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어머니 유품인 이 옥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민호, 아니 이제는 건실한 사업가가 된 최민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어머니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모님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이모님, 이 호텔. 사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이 호텔을 이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국수 한 그릇에 호텔이라니요. 절대 못 받아요. 하지만 민호 모자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목숨 값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모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호텔을 운영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호텔 수익의 절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기존 직원들을 모두 고용 승계하며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조건이었죠. 호텔 인수식 날,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과 직원들을 모두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박철수는 출소 후 이 소식을 듣고 또 행패를 부리러 왔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의해 꼼짝없이 끌려갔습니다. 인과응보였지요. 지금 저는 여전히 칼국수 가게에 나갑니다. 호텔 오너가 되었지만 제 본업은 칼국수를 끓이는 일이니까요. 호텔은 전문 경영인이 잘 운영하고 있고 저는 가끔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부 활동을 챙깁니다. 딸 은지도 공무원이 되어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옛 가게터에 지어진 공원에 나가 옥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내가 무심코 건넨 작은 온기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함이 언젠가 기적처럼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